강원도 평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그 마을의 끝에는 단층의 낡은 한옥을 개조한 햇살 어르신 가정이 있었다. 12명의 노인들이 함께 사는 그곳은 늘 고요했다. 낮에는 마당 한쪽 평상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햇볕을 쬐었고 저녁이면 일찍 잠이 들었다. 새로 부임한 사회복지사 강주영은 그곳에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작은 비밀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33살의 주영은 도시의 큰 요양시설에서 일하다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고향과 가까운 이 시골 마을로 옮겨왔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르신들의 사투리, 산골의 차가운 새벽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밤 11시면 모든 불이 꺼지는 깊은 정막. 그러나 어느 늦은 가을밤, 야간 당직을 서던 주영은 복도 끝 김술래 할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빛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잠 못 드는 노인의 흔한 모습이라 여겼다. 89의 김술래 할머니는 햇살 가정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가장 말수가 적은 어르신이었다.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다. 한들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불빛이 아니라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다. 무언가가 천 위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아주 가끔 들리는 가위질 소리. 그 소리들은 너무 작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주영은 김술래 할머니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할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김술래 할머니는 잠시 주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이 잘 안 와서 책을 읽었어. 방 안은 단정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손때 묻은 성경책과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그 어디에도 천이나 실, 가위는 보이지 않았다. 주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다. 그날 이후 주영은 야간 당직 때마다 복도를 더 자주 살폈다. 김술래 할머니의 방뿐 아니라 박옥자 할머니의 방, 그리고 정금순 할머니의 방에서도 어떤 밤은 새벽 1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5분의 할머니, 김술래, 박옥자, 정금순, 이말순, 윤복희. 이 5 어르신은 햇살 가정에서 늘 함께 다녔다. 식사를 할 때도 같은 식탁에 앉았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 때도 한자리에 모였다. 가족도 자매도 아닌데 마치 오래된 동지 같은 분위기가 그분들 사이에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은 5 할머니를 두고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 저 5은 무슨 비밀 동아리라도 만든 게야. 처음에는 그저 노인들끼리의 가벼운 농담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영은 그 말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5 할머니의 표정에는 어딘가 비슷한 그늘이 있었다. 웃을 때도 끝까지 웃지 못하고 누가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 약속이라도 한 듯. 5분 모두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새벽, 주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부엌으로 가는 길목, 가장 안쪽에 자리한 김술래 할머니의 방 앞을 지나는 순간 주영은 걸음을 멈추었다. 방문 아래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분명히 여러 사람의 숨소리였다. 5 사람이 한 방 안에 모여 있었다. 주영은 숨을 죽이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들끼리의 새벽 모임. 그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된 일이겠는가. 그러나 무언가 마음을 끄는 것이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천을 다루는 소리, 실을 끊는 소리, 아주 작게 새어나오는 누군가의 한숨 소리. 그 모든 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무거웠다. 주영은 그날 결심했다. 5 할머니의 비밀이 무엇이든
그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리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점점 더 강해지는 호기심을 어쩌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여든이 넘은 5 노인을 매일 밤 한방에 모이게 하는가? 무엇이 그분들을 그토록 조용하고 그토록 슬프게 만드는가? 그의 첫눈이 내리던 날, 햇살 어르신 가정의 마당에 하얀 눈송이가 쌓이기 시작했다. 5 할머니는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그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다만 김술래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옆에 앉은 박옥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박옥자 할머니의 다른 손은 정금순 할머니의 손을, 정금순 할머니의 손은 이말순 할머니의 손을, 이말순 할머니의 손은 윤복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5 손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주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12월 초 평창의 산골에는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다. 햇살 어르신 가정의 처마 아래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리고 마당의 감나무는 빈 가지에 하얀 눈을 얹은 채 서 있었다. 어르신들은 종일 방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주영의 하루도 보일러와 약 챙기는 일로 빼곡히 채워졌다. 그날 오후 주영은 정기 청소를 위해 김술래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할머니는 마침 거실의 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극을 보고 계셨다. 방 안은 평소처럼 단정했다. 침대 위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창가의 화분에는 작은 군자란이 노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주영은 익숙한 손길로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침대 아래쪽을 청소하던 중이었다. 청소기 솔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걸렸다. 주영은 허리를 굽혀 손을 뻗었다. 작은 천 조각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떨어진 손수건이라 여겼다. 그러나 손에 쥔 순간 주영은 숨을 멈추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양말이었다. 어른의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작은 새하얀 면 천에 노란 실로 작은 들꽃이 한 송이 수놓아져 있었다. 솜씨는 정교했다. 한 땀 한 땀 누군가의 오랜 정성이 그 작은 양말에 담겨 있었다. 주영은 잠시 멍하니 그 양말을 바라보았다. 신생아의 양말이었다.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 어쩌면 아직 어머니의 품에서 호흡을 다 배우지 못한 아주 작은 아기를 위한 것이었다. 햇살 어르신 가정에는 신생아가 없었다. 직원들 중에도 임신한 사람은 없었다. 김술래 할머니에게는 자녀도 손주도 없었다. 등록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평생 결혼하지 않으셨다는 기록과 함께. 그렇다면 이 작은 양말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주영은 양말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다시 침대 아래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보지 않은 척하기로 했다. 적어도 지금은. 청소기를 마저 돌리고 방을 나왔을 때 김술래 할머니는 여전히 거실에서 연속극을 보고 계셨다. 그러나 주영은 알아챘다. 할머니의 시선이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시선은 어느 먼 곳, 어쩌면 아주 오래된 어느 날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주영은 일찍 야간 당직을 자청했다. 동료 직원은 의아한 눈으로 주영을 바라보았지만 곧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시골 마을의 작은 시설에서 야간 당직은 늘 부족한 일손 중 하나였다. 밤 11시, 모든 어르신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신호로 마지막 복도등이 꺼졌다. 그러나 주영은 알고 있었다. 곧 5 할머니의 방에 차례로 불이 켜질 것이라는 것을. 과연 잠시 후 박옥자 할머니의 방에 작은 등이 켜졌다. 이어서 정금순 할머니의 방, 그리고 이말순 할머니, 윤복희 할머니, 마지막으로 김술래 할머니의 방. 모두 5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났다. 주영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걸었다. 김술래 할머니의 방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는 이미 5분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엇을 의논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목소리들은 마치 오래된 노래를 부르듯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여기 이 부분은 매듭을 조금 더 단단히 매야겠어. 그래야지. 작은 발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이번엔 분홍색 실로 한번 해볼까? 좋지. 그 아이는 분명 여자아이일 거야. 주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5 할머니가 한밤중에 모여 누군가의 아기를 위해 무언가를 짓고 있었다. 그 아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지 주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방 안에 흐르고 있는 공기가 매우 신성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오래된 사찰의 새벽 예불처럼 혹은 작은 시골 교회의 저녁 기도처럼 주영은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없었다.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아주 한참을 그 5개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마지막 김술래 할머니 방에 불이 꺼졌다. 햇살 어르신 가정은 다시 깊은 정막에 잠겼다. 그러나 그 정막은 더 이상 예전의 정막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5 할머니의 비밀이 그리고 작고 하얀 양말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12월 중순 햇살 어르신 가정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 부녀회에서 후원해준 작은 라디오가 거실에 새로 놓였고 어르신들은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오후 시간을 보냈다. 주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를 우렸다. 그러나 그날 오후 주영의 마음은 어르신들이 듣고 있는 노래보다 훨씬 더 먼 곳에 가 있었다. 며칠 동안 주영은 5 할머니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낮 동안 5분은 평범하게 지냈다. 김술래 할머니는 성경을 읽었고 박옥자 할머니는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었다. 정금순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이말순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윤복희 할머니는 가장 어렸지만 가장 조용했다. 5분은 누구도 자신들의 새벽 모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주영은 며칠을 망설인 끝에 결심했다. 직접 그 방으로 가보기로. 5 어르신을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주영의 마음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 혹시 어르신들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면, 혹시 어느 분이 아프시거나 무언가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회복지사로서 주영은 그 모임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주영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신발을 벗고 두꺼운 양말만 신은 채였다. 김술래 할머니의 방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는 평소와 같은 작은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주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리고 천천히 방문을 두드렸다. 방 안의 소리가 일순간에 멈추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잠시 후 김술래 할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가? 주영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머니, 저예요. 강주영이에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방 안에서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5분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을 것이었다. 한참 후 천천히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박옥자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고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이 쥐어 있었다. 주영이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 광경에 잠시 숨이 멎었다. 김술래 할머니의 침대 위에는 작은 자수천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여러 가지 색의 실이 든 작은 상자, 가위, 그리고 손바늘 몇 개. 정금순 할머니의 무릎 위에는 만들다 만 작은 모자가. 이말순. 할머니의 손에는 새하얀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윤복희 할머니 앞에는 이미 완성된 아주 작은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너무 작아서 마치 인형의 옷처럼 보이는, 그러나 분명히 진짜 아기를 위한 옷이었다. 5 어르신은 들킨 아이들처럼 굳어 있었다. 주영은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윤복희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윤복희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그러나 따뜻했다. 할머니, 저 어디에도 말 안 할게요. 약속드려요. 다만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고 계신지, 왜 하고 계신지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5분의 시선이 김술래 할머니를 향했다. 가장 연장자이자 이 비밀 모임의 중심인 김술래 할머니. 김술래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마치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길어 올리듯 입을 열었다. 우리는 작은 옷을 짓는다네. 주영은 김술래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깊은 주름 사이로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구를 위한 옷인가요? 김술래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다. 세상에 너무 일찍 와서 너무 작게 태어난 아기들, 인큐베이터 안에서 첫 옷을 입어야 하는 아기들, 가끔은 그 옷이 마지막 옷이 되기도 하는 아기들. 주영이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수가, 신생아 중환자실의 아기들. 그제야 주영은 깨달았다. 그 작은 양말과 모자, 베넷저고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왜 5 어르신은 비밀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햇살 어르신 가정의 모두에게, 아니, 단 한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 박옥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네. 그 이유가 너무 깊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주영은 그 말의 무게에 잠시 말을 잃었다. 5 어르신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김술래, 박옥자, 정금순, 이말순, 윤복희. 5 사람의 얼굴에는 같은 빛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그리움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회한이었다. 5 할머니의 비밀 바느질 모임에 주영이 합류하게 된 그날 이후 햇살 어르신 가정의 새벽은 조금 달라졌다. 주영은 매일 밤 자청해서 야간 당직을 썼다. 동료들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다. 5 할머니의 곁에 있고 싶었다. 밤 11시. 모든 어르신이 잠자리에 들면 주영은 사무실에서 가벼운 차 한 주전자를 끓였다. 보온병에 담아 김술래 할머니의 방으로 가져갔다. 5 어르신은 그 차를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며 바느질을 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주영을 어려워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주영이 손에도 작은 천 조각이 쥐어졌다. 자네도 한번 해보겠나. 어려운 일은 아닐세. 박옥자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주영에게 바늘을 건넸다. 주영은 어색한 손길로 첫 땀을 떴다. 손이 자꾸 떨려서 실이 매끄럽게 들어가지 않았다. 5 어르신은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었다. 그것이 주영이 처음으로 들은 5분의 진짜 웃음소리였다. 그것은 아주 작고 그러나 매우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웃음이었다. 그날 밤 정금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정금순 할머니는 작은 분홍색 모자를 짓고 있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한 땀 한 땀의 정확성은 놀라울 만큼 정밀했다. 그 손길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젊었을 적엔 시골에서 양장점을 하나 했다네. 정금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었지. 양장점이라야 헌 옷을 고쳐주고
가끔 결혼식 한복 한 벌 짓는 정도였어. 그래도 그 일이 내 손에 맞았어. 천을 만지면 마음이 가라앉았거든. 주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금순 할머니의 손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손은 분명히 평생 천을 만져온 손이었다. 가는 손가락에 새겨진 작은 흉터들, 손톱 끝에 거친 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이 천 위를 움직일 때의 자연스러움. 한 사람의 평생이 그 손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정금순 할머니는 더 이상 이야기를 잇지 않았다. 다만 짚고 있는 모자에 한 땀을 더 떴을 뿐이다. 다른 네 어르신도 자신들의 일에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그 침묵 속에서 주영은 다섯 어르신의 손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섯 개의 그림자가 작은 등불 아래 모여 각자의 작은 천 위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다. 이말순 할머니는 가장 연세가 많지는 않았지만 햇살 가정에서 가장 예시하기를 잘하시는 분이었다. 그날 밤 이말순 할머니는 가만히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짓는 이 작은 옷에는 말이지. 내가 끝내 입혀주지 못한 옷이 들어있어. 주영은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다섯 어르신은 누구도 묻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같은 깊이의 우물에서 같은 무게의 두레박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처럼. 윤복희 할머니는 다섯 중 가장 어렸지만 손은 가장 빨랐다. 윤복희 할머니의 손끝에서는 작은 양말이 하나씩 또 하나씩 완성되었다. 모두 다른 색의 실로 작은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어떤 양말에는 작은 별, 어떤 양말에는 작은 꽃, 어떤 양말에는 아주 작은 새의 모양이. 한 켤레씩 짓다 보면 마음속에서 한 사람씩 만나는 것 같아. 윤복희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는 묻지 마시게. 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 않았다. 다만 그 양말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무게 속에는 한 사람의 평생의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김술래 할머니는 그날 밤 가장 큰 작품을 짓고 있었다. 작은 베넷적 오리, 새하얀 면 천에 옅은 노란색 실로 작은 들꽃을 수놓고 있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김술래 할머니의 손은 느렸지만 한 땀 한 땀이 매우 정확했다. 마치 평생 동안 그 들꽃을 마음속에 그려온 사람의 손이었다. 이 옷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할머니? 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술래 할머니는 한참을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매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옷은 내가 그날 입혀주지 못한 옷이야. 주영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에는 70년이 넘는 세월이 무겁게 응축되어 있었다. 그 밤이 깊어갈수록 다섯 어르신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진해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 사이로 보이지 않는 다섯 명의 작은 아기들이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영은 그 작은 환영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다섯 분의 손이 짓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른 해,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다섯 명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들은 천 위에, 실 한 가닥, 한 가닥에 조용히 새겨지고 있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박옥자 할머니는 외출 신청서를 내곤 했다. 작은 시외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의 큰 병원까지 다녀오신다는 것이었다. 처음 주영이 햇살 어르신 가정에 부임했을 때 동료 직원은 그 일에 대해 가볍게 설명해 주었다. 박옥자 할머니는 옛날 친한 친구분이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매주 한 번씩 다녀오시는 거예요. 외출 동행은 따로 안 해드려도 돼요. 10년 가까이 혼자 다니시거든요. 주영은 그 말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섯 어르신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그 수요일 외출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12월 셋째 주 수요일, 평창에는 한방눈이 내렸다. 박옥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작은 청 가방을 들고 햇살 가정을 나섰다. 주영은 그날 처음으로 박옥자 할머니에게 동행을 청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같이 모시고 싶어요. 길이 미끄러워서요. 박옥자 할머니는 잠시 주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엇인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같이 가세.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곳은 도시 한복판의 큰 종합병원이었다. 박옥자 할머니는 익숙한 걸음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박옥자 할머니가 향한 곳은 입원 병동이 아니었다. 본관 1층의 한쪽 구석, 작은 방문객 안내 데스크. 그곳에는 늘 같은 자리에 한 명의 봉사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여성. 박옥자 할머니는 그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들고 온 천 가방을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 주것도 부탁드립니다. 박옥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다. 신생아실에 잘 전해주세요. 보내는 분 이름은 늘 그대로요. 적지 말아주세요. 봉사자는 가방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전해드릴게요. 신생아 중환자실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워하세요. 박옥자 할머니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주영을 향해 말했다. 이제 가세. 병원 밖으로 나서는 순간 주영은 박옥자 할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부축했다. 박옥자 할머니의 어깨는 가늘었다. 그러나 그 어깨에는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깊고 오래된 무게가 얹혀 있었다. 병원 앞에 작은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박옥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짓는 옷들은 모두 저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가져다 주는 거지. 누가 보내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저 햇살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을 뿐이지. 햇살 어르신 가정이 아니라 그냥 햇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게. 주영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 왜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박옥자 할머니는 창밖의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송이들이 차창에 부딪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우리 다섯이 짓는 옷에는 말이지. 우리 다섯의 아픔이 담겨 있어. 그래서 그 아픔을 받는 아기들이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저 따뜻한 옷 한 벌일 뿐. 그 안에 담긴 늙은 할머니의 회한은 모르고 그 옷을 입었으면 해.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적지 않는 거지. 박옥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기 시작할 거야. 왜 하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어. 답하면 무너지거든. 그동안 어떻게든 쌓아 올린 우리 마음의 작은 두기. 그 한마디 질문에 무너질 거야. 주영의 가슴이 아릿하게 저렸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다섯 어르신이 비밀로 그 일을 해오신 이유. 그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겸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견뎌온 마음의 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절박한 방패였다. 박옥자 할머니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손은 작고 늙고 거칠었다. 그러나 그 손은 매주 한 번씩 누군가의 작은 아기를 위해 가장 따뜻한 옷을 전하는 손이었다.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건 12년 전이었네. 박옥자 할머니가 말했다. 그땐 혼자였어. 옷도 혼자 지었지. 그러다 햇살 가정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김술래 할머니가 내 방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침대 위에 있던 작은 옷을 보시고는 한참을 우셨어.
그러고 며칠 뒤에 김술래 할머니가 직접 지으신 작은 모자를 내게 주시더군. 그렇게 시작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인 게. 주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5 어르신의 비밀 모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이룬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강이었다. 그리고 그 강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도 알지 못하는 통로를 따라 가장 작은 생명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방눈이 멈춘 어느 날 아침, 햇살 어르신 가정의 마당은 온통 새하얗게 덮여 있었다. 김술래 할머니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마당으로 나가 평상 위에 눈을 천천히 쓸어내고 있었다. 주영은 그 모습을 거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다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할머니, 너무 추워요. 이리 들어와서 차 드세요. 김술래 할머니는 빗자루를 멈추고 주영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평상 위에 앉으셨다. 주영은 그 옆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드렸다. 김술래 할머니는 그 잔을 2 손으로 감싸 쥐었다. 한참 동안 2 사람은 말이 없었다. 마당 한쪽의 감나무 가지에 앉은 작은 산새 한 마리가 짧게 울다 날아갔다. 김술래 할머니는 그 새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 나이쯤이었을 적에 말이야. 처자이를 낳았다네. 주영은 김술래 할머니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김술래 할머니는 멀리 아주 먼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2해 전이었지. 1948년의 늦은 봄. 시집간 지 1년 만에 처자애를 가졌어. 시댁은 가난한 시골 농가였고 남편은 마을의 작은 우편소에서 일했어.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처자이가 태어날 날만 기다렸지. 김술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깊고 고요했다. 마치 오래된 책의 첫 장을 펼치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온 건 5월의 어느 밤이었네. 산파 할머니의 손에서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 딸이었지. 작고 예쁜 딸. 작은 손가락 10개, 작은 발가락 10개, 모두 다 갖춘 건강한 딸. 나는 그 아이에게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 우리 봄이. 주영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따라 불러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봄이가 태어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 김술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갑자기 열이 났어. 아주 작은 아기인데 온몸이 불덩이가 됐어. 그땐 시골에 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지.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한나절을 걸어가야 했어. 내가 우리 봄이를 안고 남편이 옆에서 부축하면서 길을 나섰지. 봄날의 산길이었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 그런데 그 꽃길을 걷는 동안에도 우리 봄이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 김술래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2 손으로 감싸 쥔 찻잔에서 작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 봄이는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 도시의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지. 그 작은 가슴이 마지막으로 한번 부풀었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우리 봄이는 사흘만 세상을 보고 떠났어. 햇살도 제대로 못 보고 들꽃도 제대로 못 보고 내 품에서 잠들듯이 그렇게 갔어. 주영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김술래 할머니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다만 멀리 그 1948년의 봄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한 번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 남편은 한국전쟁 때 떠나고 돌아오지 못했지. 나는 혼자 남았어. 그리고 평생을 우리 봄이를 위한 작은 옷 한 벌 지어주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그땐 가난해서 새 옷을 사줄 형편도 못 됐거든. 우리 보미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헌천을 둘러쓰고 사흘을 살다 갔어. 새 옷, 자기만의 새 옷 한 벌 못 입어보고 김술래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자신의 가슴 위에 얹어졌다. 그 손은 매우 거칠고 매우 늙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늙은 나이에 작은 옷들을 짓는다네. 한 벌, 한 벌, 우리 보미에게 못 입혀준 옷들을 세상에 너무 일찍 와서 아주 작게 태어난 아기들이 우리 보미 대신 그 옷을 입어주면 우리 보미도 어딘가에서 따뜻해질 것 같아서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이 늙은 손이 아직 바늘을 놓지 못해 주영은 김술래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 손에서는 이른 해가 넘는 세월의 그리움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다. 우리 보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김술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우리 보미가 지금쯤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 손주가 우리 증손주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보미는 영원히 사흘짜리 아기로 내 마음속에 있어. 그 마음속에서 매일 밤 새 옷을 입혀 마당 위로 다시 작은 눈송이 하나가 떨어졌다. 김술래 할머니의 어깨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주영은 그 눈송이가 녹기 전에 손가락으로 그것을 살며시 털어들였다. 김술래 할머니는 그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1948년의 봄날을 바라보았다. 그 봄날의 산길 위에 작고 따뜻한 아기 하나가 어머니의 품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었다. 며칠 후 박옥자 할머니가 주영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햇살 가정의 가장 남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창가에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화분에는 작은 다육이 한 송이가 자라고 있었다. 박옥자 할머니는 책상 위에 작은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과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박옥자 할머니가 말했다. 이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박옥자 할머니가 분명했다.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두 눈은 아기를 깊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기는 아주 작았다. 한 손에 들어올 만큼. 1962년이었어. 내가 20살 때 박옥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나는 시골에서 양조장 집 외동딸로 태어났어. 그땐 그런 시절이었지.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했고 정해진 길로만 가야 했어. 그런데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났어. 옆 마을의 가난한 청년 하나를 사랑했거든. 그 청년은 군대에 가야 했고 나는 임신을 했어.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로. 박옥자 할머니는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부모님은 나를 멀리 보내셨어. 도시의 친척 집에. 거기서 몰래 아이를 낳고 곧바로 보육원으로 보냈어. 누구도 알면 안 되는 일이었지. 그 시절엔 그게 살 길이라고 부모님은 믿으셨어. 나도 어렸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박옥자 할머니의 손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만졌다. 우리 아이는 사내 아이였어. 보육원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었지. 이 사진이 그 사진이야.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에는 우리 아이를 보냈다는 인수증이 적혀 있어. 거기에 이름이 있었지. 우리 순호라고. 박옥자의 박, 순할순, 호걸호. 박옥자 할머니의 눈에서 천천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우리 순호가 보육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나는 평생 알지 못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그 보육원을 찾아갔어. 40년이 지난 후였지.
그러나 그 보육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기록도 모두 사라졌더군. 우리 순호의 흔적은 이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이 전부였어. 박옥자 할머니는 다시 사진을 상자 안에 넣었다. 그래서 나는 그 보육원이 있던 자리 근처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옷을 보내. 거기에 우리 순호가 있을 리는 없지만 그 아기들 중 누군가가 우리 순호의 작은 동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순호가 평생 그리워한 어머니의 손길을 그 아기들이 대신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영은 박옥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40년이 넘는 어머니의 마음이 깊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밤, 5 어르신의 모임에서 정금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주었다. 정금순 할머니는 작은 분홍색 모자를 짓고 있었다. 그 손길은 일정하고 평온했다. 내 양장점이 있던 곳은 지금은 사라진 시골 작은 읍이었어. 정금순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1970년대 초였지. 둘째 아들이 막 1살을 넘겼을 때였어. 그땐 나라가 가난하던 때야. 외국에 아이를 보내는 일이 흔했지. 부유한 외국 가정에 보내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었어. 정금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러나 그 단단함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다. 우리 둘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했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셨지. 외국의 좋은 가정에 보내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입양기관에서 말했어. 남편도 나도 우리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믿었어. 그래서 보냈어. 1살짜리 우리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먼 나라의 가정으로. 정금순 할머니는 잠시 손길을 멈추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길이 없었어. 입양기관도 10년 후에 문을 닫았고 가끔 우리 아이의 사진을 떠올리면 그 작은 손이 자꾸만 생각나. 내 손가락 하나를 꽉 쥐고 있던 그 작은 손. 정금순 할머니의 손이 물을 위에서 천천히 펴졌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우리 아이가 살았을 만한 나이의 아기들을 위해 작은 모자를 지어 우리 아이가 받았을지도 모르는 따뜻한 모자를 어딘가의 작은 아기 머리에 그 모자가 씌워질 때마다 우리 아이의 작은 머리도 함께 따뜻해지기를 어딘가의 작은 아기가 그 모자를 벗기 싫어할 때마다 우리 아이도 어디선가 그 따뜻함을 기억하기를 5 어르신의 손이 모두 잠시 멈추었다. 그 침묵 속에서 박옥자 할머니가 천천히 정금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2 어르신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가장 깊은 곳에서 2 어머니의 그리움이 만나 하나의 따뜻한 강을 이루는 그림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이었다. 햇살 어르신 가정의 거실에는 따뜻한 차 한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5 어르신과 주영은 그 차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5분이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말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말순 할머니는 가장 연세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장 단단하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어르신이었다. 평소에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작은 농담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웃게 만들곤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이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달랐다. 손에 든 찻잔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자네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가 있네. 이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국 전쟁 때 이야기야. 우리 가족은 황해도에서 피난을 내려왔어. 1950년 겨울이었지. 나는 그때 갓 결혼한 새색시였어. 막 처자이를 낳은 지 2달이 채 안 되었을 때야. 우리 아이는 사내아이였어. 이름을 짓지 못한 채로 피난길에 올랐지.
너무 급해서 이름을 지을 시간도 없었어. 이말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치 그 1950년 겨울로 다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산길이었어. 우리는 두꺼운 소미불에 우리 아이를 둘러쌌어. 그리고 내가 그 이불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걸었어. 남편은 짐을 졌고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걸으셨어. 그렇게 사흘을 걸었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내 가슴 속의 온기를 다 우리 아이에게 주려고. 이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 강 하나를 건너야 했어. 다리는 부서져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잡고 건너고 있었어. 내가 우리 아이를 안고 그 줄을 잡았는데 발이 미끄러졌어. 정말 한순간이었어. 나는 강물에 빠졌다가 누군가가 끌어올려줘서 살아났지. 그런데 이말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아이를 안고 있던 이불 보따리가 그 강물에 떠내려갔어. 그 순간에 너무 추워서 손이 얼어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은 거야. 내가 우리 아이를 놓친 거야. 내 손으로, 내 부주의로. 이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천천히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른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여전히 뜨거웠다. 강하류로 사람들을 보내서 찾았지만 끝내 우리 아이는 찾지 못했어. 이름도 못 지어준 채로 우리 아이는 그 차가운 강물에 떠내려갔어. 나는 평생 그 강을 잊지 못했어. 그리고 평생 그 손가락이 펴지지 않던 순간을 잊지 못했어. 다곡자 할머니가 조용히 이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늙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그래서 나는 이름 없는 우리 아이를 위해 매일 밤 작은 옷을 지어 이름표 없이 그저 작고 따뜻한 옷 한 벌, 어딘가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름도 못 가진 채 누워있는 작은 아기에게 그 옷이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가 받지 못한 따뜻함을 그 아기가 대신 받기를 바라면서 이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가장 어린 윤복희 할머니였다. 79의 윤복희 할머니는 5 중 가장 어렸고 가장 말이 없었다. 그날 윤복희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윤복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1985년의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그땐 40이 다 되어서야 처자아이를 가졌어요. 늦은 결혼이었고 늦은 임신이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10달 동안 매일같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만약 사내아이면 봄날의 봄, 만약 딸이면 봄꽃의 화, 그렇게요. 윤복희 할머니의 손이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끝내 세상에 나오지 못했어요. 분만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고. 그래도 출산은 해야 한다고. 저는 그날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아이였어요. 작고 예쁜 우리 봄이. 그러나 우리 봄이는 한 번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윤복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무너졌다. 저는 그날 우리 봄이를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그땐 그랬어요. 사산아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곧바로 다른 곳으로 보냈지요. 저는 우리 봄이의 얼굴조차 모르고 우리 봄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사진 한 장도 없어요. 우리 봄이가 이 세상에 왔다 갔다는 흔적이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제 가슴 속에만 있어요. 윤복희 할머니의 어깨가 떨렸다. 김술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윤복희 할머니를 가만히 안았다. 5 어르신의 가장 어린 동생을
가장 연장자가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다섯 어르신은 그날 밤 처음으로 다섯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서로의 가슴에 새겼다. 그 새김은 너무 깊고 너무 무거웠지만 그러나 그 무거움 속에는 처음으로 함께 짊어진 가벼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른 해가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다섯이 함께 나누어 든 첫 밤이었다. 그리고 그 밤, 다섯 어르신의 손에서 짓는 옷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섯 사람이 함께 짊어진, 그러나 그래서 처음으로 견딜 만한 가장 따뜻한 그리움이었다. 해가 바뀌고 햇살 어르신 가정에 작은 봄이 찾아왔다. 마당의 감나무에 작은 새싹이 돋기 시작했고 정금순 할머니가 키우는 군자란이 다시 노란 꽃을 피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주영은 그 소포를 받아들고 잠시 의아해했다. 햇살 가정으로 오는 소포는 보통 식자재나 약품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날의 소포는 가벼웠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낯설었다. 인근 도시의 종합병원, 그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주영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 소포를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주영은 다섯 어르신을 사무실로 모셨다. 여러분, 이거 신생아실에서 온 소포예요. 다섯 어르신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졌다. 박옥자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소포를 열었다. 소포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작은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친 박옥자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옥자 할머니가 천천히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단단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근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저희 중환자실은 한 분의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매주 작고 따뜻한 옷가지를 전달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모른 채 저희는 그 옷들을 받았습니다. 박옥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옷의 솜씨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다섯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에는 들꽃이, 어떤 옷에는 작은 별이, 어떤 옷에는 분홍색 꽃봉오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옷들을 받을 때마다 한 분, 또 한 분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박옥자 할머니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저희 중환자실에는 매년 수많은 작은 아기들이 옵니다. 1000g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아기들, 부모님이 면회조차 못 오시는 아기들, 그 아기들에게 입혀줄 옷이 늘 부족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옷들은 그 작은 아기들에게 너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은 정확히 그 작은 몸에 맞았습니다. 마치 그 아기들을 평생 알고 계신 분이 지으신 것처럼. 박옥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따뜻한 봉사자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옷들이 강원도 평창의 작은 시설에서 5분의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지어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옥자 할머니의 손에서 눈물 한 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여러분의 옷을 입고 우리 중환자실을 떠나 건강하게 자란 아기들의 사진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142명의 아기들입니다. 그중 많은 아기들은 부모님께 돌아갔고 어떤 아기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난 아기들도 여러분이 지어주신 따뜻한 옷을 입고 떠났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손길이
그 아기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박옥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김술래 할머니가 박옥자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이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익명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는 도저히 침묵 속에 이 마음을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의 감사를 짧은 편지 한 통에 담아 보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저희 중환자실에 한번 와주세요. 142명의 작은 아기들이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박옥자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사무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5 어르신은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이말순 할머니의 작은 흐느낌이었다. 평생 가장 단단했던 이말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흔들며 울었다. 우리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이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름도 없이 보낸 우리 마음이 어딘가의 아기에게 닿았어. 우리가 헛되게 보낸 게 아니었어. 박옥자 할머니가 사진들을 천천히 책상 위에 펼쳤다. 142장의 사진들. 어떤 사진 속의 아기는 이제 막 돌을 지난 듯했고 어떤 사진 속의 아기는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한 듯 보였다. 어떤 사진 속의 아기는 지금쯤 세상에 없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진 속의 아기들은 모두 5 어르신이 지어준 작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어떤 아기는 분홍색 모자를, 어떤 아기는 노란, 들꽃이 수놓아진 베넷 저고리를, 어떤 아기는 작은 별이 그려진 양말을, 5 어르신은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누가 지은 옷인지, 누가 그 손길을 받은 아기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5 어르신의 마음속에서는 그 모든 아기가 5 사람이 평생 그리워한 그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있었다. 우리 봄이, 우리 순우, 우리 이름 없는 아기, 5 어머니의 가슴 속 5 아이들이 그 사진 속에서 142명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 오후, 햇살 어르신 가정의 마당에는 작은 행사 하나가 열렸다. 평창의 인근 도시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사 한 분이 직접 5 어르신을 찾아온 날이었다. 그 간호사는 작은 꽃다발 5개를 들고 왔다. 그리고 5 어르신께 한 송이씩 건넸다. 김술래 할머니, 박옥자 할머니, 정금순 할머니, 이말순 할머니, 윤복희 할머니. 5 어르신의 손에 한 송이씩 들꽃이 쥐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분은 5 어르신 앞에 잠시 깊이 고개를 숙였다. 5 어르신은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손에 든 들꽃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햇살 어르신 가정에는 그날 작은 잔치가 있었다. 마을 부녀회에서 음식을 마련해 주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마당에 나와 함께했다. 그러나 5 어르신은 그 잔치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평상 한쪽에 5 분이 나란히 앉아 멀리 봄날의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5 그루의 오래된 나무 같았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세월을 견뎌온 5 그루의 나무.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5 어르신은 평소처럼 김술래 할머니의 방에 모였다. 그러나 그날 밤은 어딘가 달랐다. 평소보다 작은 등불 하나가 더 켜져 있었고 평소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놓여 있었다. 그 자리에 주영도 함께였다. 김술래 할머니는 자신이 짓고 있던 작은 베넷 저고리를 마지막 한 땀까지 완성하고 있었다. 78배의 세월 동안 마음속에서 그려온 작은 들꽃 5송이가 마침내 새하얀 천 위에 곱게 피어났다. 김술래 할머니는
그 베넷저고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이건 우리 봄이를 위한 옷이야. 김술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생 만나지 못했던 어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78년 만에 우리 봄이에게 첫 옷을 지어줬어. 박옥자 할머니, 정금순 할머니, 이말순 할머니, 윤복희 할머니. 5 어르신은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각자의 가장 그리운 아이를 위해 마지막 한 땀을 떴다. 박옥자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사내아이 양말 한 켤레가, 정금순 할머니의 손에는 분홍색 모자 하나가, 이말순 할머니의 손에는 이름 없는 작은 베넷저고리가, 윤복희 할머니의 손에는 봄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진 작은 손수건 하나가 들려 있었다. 5 어르신은 그 5점의 옷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평상 위에 곱게 펼쳐 놓았다. 마치 5명의 보이지 않는 아기들이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 같았다. 5 어르신은 아주 한참을 그 옷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봄이야. 김술래 할머니가 가장 먼저 말했다. 평생 늦었지만 미안해. 그리고 잘 가. 박옥자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순호야. 어디에 있든 어머니가 평생 너를 사랑했어. 잘 가렴. 정금순 할머니가 말했다. 내 아가야. 그 먼 나라에서 행복했기를. 내 마음은 늘 너와 함께 있었어. 이말순 할머니가 말했다. 이름도 못 지어준 우리 아이야. 너에게 늦은 이름을 지어줄게. 강물이. 그 강물에 떠내려갔지만 그 강물도 결국 바다로 가지. 너는 지금 바다에서 자유롭게 흐르고 있을 거야. 잘 가. 윤복희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봄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지만 평생 너를 안고 있었어. 이제 어머니가 새 옷을 지어줄 수 있게 되었구나. 잘 가렴. 5 어르신은 자신들이 지은 옷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평생의 그리움이 마지막으로 깊이 새겨졌다. 그러고 나서 5 어르신은 그 옷들을 다시 한데 모았다. 그 옷들은 내일 다시 익명의 손길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작은 아기들에게로 갈 것이었다. 5 어르신이 평생 그리워한 그 아이들의 작은 동생들에게로. 밤이 깊어갈 무렵 5 어르신은 한 사람씩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방에 남은 사람은 김술래 할머니였다. 김술래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달이 떠있는 봄밤의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 주영이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할머니, 이제 좀 편안하세요? 김술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편안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78회 동안 가슴속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오늘 처음으로 조금 풀린 것 같아. 우리 봄이가 처음으로 자기 옷을 입은 것 같아. 김술래 할머니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깃들었다. 그 미소는 매우 작았지만 매우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미소였다. 그리고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이 비밀을 우리만의 무덤으로 가져갔을 거야. 자네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우리 이름 없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알려줬어. 우리 봄이의 이름이, 우리 순호의 이름이, 우리 이름 없는 아이들의 이름이. 주영은 김술래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78회의 그리움이 마침내 따뜻한 평온함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햇살 어르신 가정의 마당에는 작은 봄바람이 불었다. 그 봄바람은 5 어르신의 창문을 천천히 흔들고 지나갔다. 그리고 어딘가 먼 곳, 어쩌면 이름 없는 5 아기들의 영혼이 깃든 그 어딘가에서도 같은 봄바람이 불고 있을지도 몰랐다. 5 어르신의 70해 그리움이 그 봄바람을 타고 마침내 그 작은 영혼들에게 닿고 있을지도 몰랐다. 햇살 어르신 가정의 작은 등불은 그날 밤도 5개가 켜졌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빛이었다. 그 5개의 등불은 5 어머니의 평생의 그리움이 마침내 평온한 빛으로 가라앉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딘가의 작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직 세상에 첫 호흡을 맞이하지 못한 어떤 작은 아기의 인큐베이터 위에서도 같은 빛으로 떠오르고 있을 것이었다. 5 어르신의 비밀 바느질 클럽은 그 후로도 매일 밤 모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임 끝에 5분이 함께 웃으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자주 부르는 이름은 더 이상 떠나간 5명의 이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 새로 인큐베이터에 들어온 어떤 작은 아기의 이름이었다는 거. 5 어르신은 그렇게 자신들의 잃어버린 아이들을 세상의 모든 작은 아기들 속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다. 매일 밤 한 땀 한 땀 가장 작은 옷을 짓는 그 손끝에서